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나는 큰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신 아버지가 골목길을 씩씩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타 지역 일자리가 있는 현장으로 떠나실 때면 언제나 그렇듯 배웅하는 가족들과 손 흔드시는 모습을 남기셨죠. 지금도 그 모습이 선명합니다. 영길이란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1934년 아버지는 충청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홀아버지 밑에서 세 형제의 막내로 자라셨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는 항상 고모할머님이 등장했습니다. 너희는 모르겠지만 그땐 너희 고모할머님이 어머니였단다. 당신 가족들 건사하기도 힘드실 텐데 밥도 해주고 옷도 빨아주고 너무나도 힘들 일이었지만 그렇게 삼형제를 돌봐주셨지. 아버지는 가끔 그렇게 고모할머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결혼하기 전까지 집안 농사일을 도우셨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속골 베고 김 메고 지게로 나무하고 그런 일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영길이가 성실하게 일 참 잘한다. 마을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했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꿈은 달랐습니다. 좁은 마을을 벗어나 넓은 세상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께 자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도시에 나가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담배만 피우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라. 하지만 혼례는 치르고 가거라. 그렇게 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와 혼례를 올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전통 혼례복을 입은 어머니의 눈과 처음 마주쳤을 때의 이야기를 아버지는 늘 특별히 기억하셨습니다. 너희 어머니 눈이 맑고 정말 참했지. 처음 봤을 때부터 그걸 알았지. 아버지는 그때를 회상하실 때면 항상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1년 정도 있다가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도심지로 향하셨습니다. 당시 관습대로 모든 농과 밭은 장남인 큰형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주머니 속엔 얼마 안 되는 돈과 도시에 가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뿐이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몰랐을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고단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끔 옛 사진을 보면 그때의 아버지가 보입니다. 20살의 젊은 청년이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어머니와 나란히 서 계시죠. 그 사진 속 아버지는 아직 세상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지 못한 청년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가 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도시는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고 매일 밤 열차 소리가 귓가를 울리는 철뚝길 밑에 좁은 사골세방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죠. 그때는 말이다. 하루에 서너 군데씩 일자리를 찾아다녔어. 아버지는 간혹 술 한잔 얼근하게 드시고는 어려웠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동일을 하셨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새벽이면 인력시장에 나가 일거리를 기다리셨죠. 어떤 날은 벽돌을 나르고 어떤 날은 땅을 파셨습니다. 하루 일당으로 받은 돈으로 그날의 쌀을 사오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다 이웃으로 과일 쌀집에 일하게 되셨죠. 새벽 시장에서 과일을 떼어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파셨습니다. 여름이면 땀으로 범벅이 되고 날이 추워지면 또 다른 일을 찾아다니시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담배 공장에서 일하게 되셨죠. 규칙적인 일이라 좋았지만 급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감사히 여기셨습니다. 최소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이면 영화관에서 또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표를 검사하고 끝나면 청소도 하셨죠. 늦은 밤 마지막 영화가 끝나고 텅 빈 영화관을 쓸던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너희 어머니가 참 고생 많았지. 애들 건사하랴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늦은 밤까지 집안일하고.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께 미안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항상 첫째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는 늘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죠. 내가 태어났을 때 그날따라 유난히 별이 밝더라. 아버지는 자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로 동생들이 하나둘 태어났습니다. 살림은 더욱 빠듯해져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얼굴에는 행복이 묻어났죠. 자식들 웃는 소리가 들리면 그날의 고단함이 다 사라진다.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셋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경비를 서기도 하셨죠. 쉬는 날이면 시장에서 짐도 날랐습니다. 돈이 없어서 맛있는 것 하나 제대로 못 사줬다. 아버지는 늘 그것을 미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그 시절 아버지의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손,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면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길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30살 무렵 아버지는 목수의 길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나무는 정직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일에 모든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드렛 일을 하셨습니다. 나무를 나르고 못을 박고 또 철거하는 일이었죠. 어머니가 술 한 잔을 권하면 아직 익힐 게 많아라며 도면을 넘기셨죠. 김씨, 자네 손재주가 좋아. 현장 오야지의 말씀에 아버지는 더욱 열심히 하셨습니다. 점차 실력을 인정받아 본격적인 현장 목수 일을 하게 되셨죠. 하지만 그만큼 고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씨 자제분들은 몇이나 되세요? 현장에서 누군가 물으면 아버지는 늘 자랑스럽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넷입니다. 모두 착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면 목소리에 특별한 기쁨이 묻어났다고 하네요. 한 달에 한 번,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공사 현장을 다니시느라 집에는 거의 오시지 못했죠. 어머니는 아버지 생각으로 항상 아랫목 이부자리 밑에 밥 한 그릇을 따뜻하게 놓아두셨었지요. 못 오시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요. 겨울이면 공사 현장의 일거리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쉬지 않으셨죠. 산으로 가셔서 벌목일을 하셨습니다. 산속간이 숙소에서 지내시며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일하셨죠. 일거리가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잊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으셨는데 추운 겨울날의 길에서 도시락을 먹었을 때의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현장에는 식당이 없었기에 모두가 차가운 도시락을 먹어야 했죠. 그때 골목의 한 아주머니가 따뜻한 물을 건네주시곤 했답니다. 아버지는 그 작은 친절을 평생 잊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 사는 맛이 그런 거야.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거지.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일하셨죠. 가끔 일이 없어 몇 달을 쉬실 때면 쉬는 것을 너무 불편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일이 생겼다라는 전화가 오면 곧바로 가방을 싸셨죠. 이번에는 어디로 가세요? 엄마가 물으시면 걱정하지 말어. 좋은 현장이야라고 늘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씩씩하게 골목길을 걸어 나가셨죠. 그 뒷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희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들려주시는 이야기로 짐작할 수 있었죠. 한겨울에도 새벽부터 일어나 먼 현장으로 가시는 아버지, 추운 날씨에 차디찬 도시락을 드시는 아버지, 그래도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죠. 대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동차 공업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도울게요. 그렇게 말하며 첫 월급을 내밀던 날 아버지 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둘째 여동생은 재봉사가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미싱을 돌리며 일했죠. 가끔 아버지가 현장에서 돌아오시는 늦은 밤, 둘째 여동생도 함께 들어오곤 했습니다. 아버지와 둘째 동생이 함께 피곤한 발걸음으로 골목을 들어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셋째 동생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공부는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실은 등록금이 부담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죠. 사실 공부를 잘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많이 안타까워하셨지만 셋째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막내는 그래도 형제들 덕분에 그나마 편하게 자랄 수 있었죠. 유일하게 대학에 들어갔죠. 막내가 대학에 들어간 걸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동안 아버지는 점점 더 늙어가셨습니다. 까만 머리가 하얗게 변해갔고 굽은 허리는 더욱 굽어갔죠. 하지만 자식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만 잘 자라주면 그게 내 소원이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담긴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어느덧 우리는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저는 조그만 카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둘째 동생은 제법 큰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생은 저하고 같이 일하다가 자동차 정비사가 되어 자신만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막내는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대학도 졸업했죠. 졸업식 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양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구부정해 보이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는 나이까지도 아버지는 현장을 다니셨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그 나이에 하신다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장에서는 김씨 아저씨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후배 목수들을 아들처럼 챙기시고 기술도 아낌없이 가르쳐 주셨죠. 내가 거푸집을 잘 세워야 튼튼하고 이쁜 건물이 되는 거야라며 늘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는 처음으로 이젠 일하기가 힘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Снижение 이제는 젊은 2025 사람들에게 году 자리를 내줄 распространялось 때가 табака 됐나 до 보다. 20.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죠. 마지막 현장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날 아버지는 오랜만에 술을 드셨습니다. 서른에 시작한 일인데 어느새 이렇게 됐네. 감회가 깊으신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죠.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때 골목길을 씩씩하게 나서실 때가 아버지의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만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묵묵히 해내셨으니까요. 아버지의 손에서 탄생한 수많은 건물들이 지금도 어느 도시 곳곳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모실 차례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자식들 걱정부터 하십니다. 너희들 먼저 잘 살아라.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여전히 자전거를 타고 텃밭으로 가십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합니다. 수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이 그러했듯 우리 아버지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셨으니까요. 그 길이 얼마나 고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창고를 정리하다가 아주 오래된 아버지의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80년부터 쓰기 시작한 작업일지였죠. 아버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기록이었습니다. 오늘도 영하 12도. 도시락이 꽁꽁 얼었다. 하지만 골목길 아주머니가 따뜻한 물을 주셨다.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이 많다. 1983년 1월의 기록이었습니다. 큰애가 면접 본다고 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1985년 어느 날에 간절한 기도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에는 합격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취직했다. 라는 기쁨 가득한 글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개봉실 앞에서 밤늦게까지 일한다. 미안하다. 1988년의 기록에는 아버지의 마음 아픈 속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놈이 대학에 합격했다. 오늘은 술 한잔 마시며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다. 막내가 대학에 합격했던 1993년의 일기였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동료들에게 처음으로 자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수첩 곳곳에는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젊은 목수들을 가르치며 느낀 보람, 힘들 때 서로 도왔던 동료들과의 우정, 그리고 완성된 건물을 바라보며 느낀 자부심까지. 오늘 마지막 현장이다. 35년 세월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제는 젊은이들 차례다. 1997년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힘들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수첩 속에는 그 고단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파스를 달고 사시며 일하신 날들, 월급이 밀려 힘들었을 때, 그래도 자식들 생각에 다시 일어섰다는 이야기들. 먼 현장에서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셨던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아버지는 늘 우리 곁에 계셨던 겁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 우리 자식들이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난 성공한 인생이다. 새삼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그 깊은 사랑을 말입니다. 손바닥만한 수첩에 담긴 35년의 세월이 아버지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998년 봄 아버지는 텃밭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공사장을 전전하시던 분이 그제서야 홀가분한 마음으로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텃밭으로 향하셨던 거죠. 어린 시절 고향에서 배운 농사 실력을 발휘하시며 아버지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아. 직접 기른 상추를 식탁에 올리시며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손주들과 함께 텃밭을 거닐며 농작물 이름을 가르쳐 주시던 모습.
어머니와 함께 수확한 채소를 다듬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였습니다. 유난히 화창하던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텃밭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상추 쌈 먹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소식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1시간 후였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죠. 우리는 보름 동안 중환자실 앞을 지켰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하셨는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는 64년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목수들, 현장 관리자들 모두가 아버지의 따뜻한 품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씨 어르신은 참 좋은 분이셨지. 젊은 목수들한테도 기술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시고 한 목수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떠나신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예전에 살던 골목을 지날 때면 아버지를 추억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아버지의 희생 덕분이라고. 한평생 몫으로 살아오신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주신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80이 넘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버지가 다니시던 텃밭을 가꾸십니다. 매일 텃밭을 찾으시죠. 손주들도 가끔 와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 그리고 성실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수첩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행복했다. 힘들었지만 가족이 있어 행복했다. 자식들이 잘 자라서 행복했다. 나는 부자였다. 이제 우리도 알 것 같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토록 행복하다고 하셨는지.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작은 순간들 속에 있었던 거죠. 아버지,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삶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들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텃밭에 심으셨던 작은 씨앗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또다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신 진정한 유산일 테니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